늦은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어깨를 한번 돌려봤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뻐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했어요. 별다른 건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도 일하던 동료들이 이제야 퇴근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걸 보고 피식 웃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잠금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집에 와 있었죠. 소파에 앉아 있었던 아내는 남편을 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왔어? 나 먼저 씻고 올게. 남편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아내는 욕실로 들어갔고 곧 샤워기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살짝 마른 것 같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벗어두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메일을 확인하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죠. 그때 문득 얼마 전 설치한 CCTV가 떠올랐어요. 평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체크해보곤 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그냥 습관처럼 확인해 보려던 거였죠. 남편은 CCTV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집 현관 앞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죠. 순간 손이 멈췄어요. 남편은 화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복도 불빛에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후 몇 초간 더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죠. 뭐야? 남편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문이 닫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던 거지?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캔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다시 침실을 바라봤어요. 아내는 욕실에서 나온 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남편은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머리가 묵직했어요. 침대 옆을 보니 아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CCTV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아내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몰랐던 걸까? 잠시 뒤 방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하품을 하더니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커피를 내려 아내 앞에 놓아줬어요. 어제 집 들어올 때 이상한 거 못 봤어?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응. 무슨 말이야? 남편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어요. 자연스러웠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했어요. CCTV를 돌려봤는데 내가 현관문 열 때 밖에 누가 서 있더라고. 문 닫힐 때까지 안 가고 서 있던데. 아내가 컵을 들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아, 그런가. 몰랐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겠지. 남편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만약 지나가던 사람이었다면 왜 문이 닫힌 후에도 몇 초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걸까? 남편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내가 문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 아내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멈칫했어요. 그리고 짧게 한숨을 쉬더니 조금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생각났다. 어제 집 들어오기 전에 전화 받았거든.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못 봤나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CCTV 영상을 돌려봤을 때 아내는 양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 손엔 작은 서류 가방, 한 손엔 쇼핑백. 그럼 전화는 언제 받았다는 걸까? CCTV 영상 속 아내는 전화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내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심시간이 되자 책상에 앉아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다시 보니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열 때
바깥 복도 불빛에 남자의 실루엣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 남자가 아주 잠깐 손목을 움직였고 그 순간 시계의 메탈 프레임이 빛났어요. 반짝이는 금속 테두리와 두툼한 밴드 특이한 디자인이었어요. 남편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화질이 깨져서 선명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일반적인 시계보다는 크고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문득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누군가 유난히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다며 자랑했던 기억.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희미했어요.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일까? 이대로 아내를 추궁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시계를 봤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그날 집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순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이미 못 봤다 라며 태연하게 넘겼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며 속으로 결심했어요. 좀 더 지켜보자 생각했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주말 저녁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기울였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도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는 듯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며칠 전 CCTV 영상 속 그 남자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모임이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을 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무심코 소매를 걷었어요. 술을 따르려던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본능적으로 손목으로 향했어요. CCTV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 금속 프레임이 두툼한 독특한 디자인. 몇 달 전 친구가 해외에서 어렵게 구했다고 자랑했던 모델. 남편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날 집 앞에 서 있었던 남자라는 걸. 그런데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친구의 태도였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어요. 남편을 향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더 섬뜩했어요. 설마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걸까? 그동안 아내와 이 친구가 따로 만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날만큼은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그 자리에서 너 우리 집 앞에 왜 있었어? 라고 물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를 이상하게 몰고 갈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 아내와 친구, 둘 중 하나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술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밤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아도 며칠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봤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시계, 그 남자의 손목에 있던 그날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시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색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아내를 추궁한다고 해도 그녀가 인정할 리 없었어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는다. 남편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즘 나오는 소형 무선 카메라는 크기가 작아 쉽게 들키지 않았어요.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은 2박 3일 지방 출장을 가는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아내와 그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카메라는 거실 선반과 침실 화장대 구석에 배치했어요. 침실에 설치한 카메라는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에 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어요. 출장 당일 아침 남편은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방에서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틀 정도 더 있다 올 거야.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 말투엔 어떤 아쉬움도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녀는 내가 없기를 바랐던 걸까? 남편은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후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켰어요. 이제부터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어요. 첫째 날,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고 별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이 포착될까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너무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욕실로 향했어요. 남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그녀가 씻고 난 후의 모습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분 뒤 욕실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얇고 실키한 슬립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얇은 원단이 몸에 달라붙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어요. 매끈한 어깨, 깊게 파인 네크라인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볼륨감, 그리고 슬립 아래로 드러나는 가늘고 긴 다리. 남편은 숨을 삼켰어요. 이 모습은 분명 자신이 집에 있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던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아내는 욕실에서 나온 직후라 아직 머리카락이 축축한 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가장 의심했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자식이 진짜?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둘은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남편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아야 했어요.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하지만 그런 기대는 몇 초 만에 깨졌어요. 아내는 친구의 손을 이끌고 침실로 향했어요.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셔츠가 풀어헤쳐지고 아내의 얇은 슬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친구는 그녀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거칠게 입술에 키스를 하더군요. 그녀는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보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 친구를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화면을 껐어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개자식들이. 남편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더군요.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와 친구가 침대 위에서 몸을 섞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더 이상 볼 수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지금 당장 가서 저놈들을 박살내야지.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차를 돌려 아파트로 향했어요. 거리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집 안에서 내 아내가 내 친구랑.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으며 터질 것 같았어요.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올리며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신호.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남편은 차를 세우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위층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관 앞에서 남편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신음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 이 안에서 내 아내가. 친구와 남편의 두 눈이 핏발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문을 쳤어요.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란의 움직임이 멈추는 듯했어요. 그 소리에 안에서는 서둘러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은 강하게 문을 밀어젖혔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자 바닥엔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 위엔 여자의 속옷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그리고 안방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그러나 분노가 가득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침대 위 아내는 이불을 급히 몸에 둘러싸고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그 표정조차 역겨웠어요.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서 급히 바지를 주워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그 개자식이 아내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분노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친구는 황급히 바지를 끌어올리며 변명을 늘어놨죠. 아니야. 이건 그냥 실수야. 이게 실수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남편의 주먹이 친구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어요. 친구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분노에 찬 남편은 쓰러진 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주먹을 날리려 했어요.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남편을 붙잡았어요. 제발 그만해. 남편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역겨웠어요. 너는 말할 자격 없어.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서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재생했어요.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화면 속 두 사람은 남편이 없을 때 서로를 갈망하며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친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더군요. 이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필요도,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혼 서류와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데 처음 만난 곳이 클럽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됐죠. 21살의 풋풋한 대학생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대화가 잘 통했고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지한 감정으로 발전할 것 같았고 그래서 고백을 결심했어요. 고백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만난 그날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묘하게 닮은 여성이 함께 나왔더군요. 하지만 아내와는 달리 어딘가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아내와 다르게 그 여성은 저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큰언니인가 싶었어요. 터울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으로 살짝 다른 생각도 했어요. 만약 오늘 고백이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언니라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웃음을 치며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녀를 소개하는 순간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야.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죠. 제가 큰언니라고 착각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아름다웠거든요. 와인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세련되고 멋스러웠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팔뚝에 군살 하나 없이 탄탄했어요. 피부도 놀라울 정도로 고왔어요. 화장이 거의 없는 듯 했는데도 잔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숙한 여성 특유의 고혹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려고 어머니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늘은 단순한 고백 자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자리였던 거죠. 장모님이 함께 나온 이유도 단순한 보호자 역할이 아니라 저희 생각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나무랐어요. 닮을 게 없어서 21살에 애 낳는 것까지 닮았니? 라며 타박하셨죠. 저는 솔직히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분명 화를 내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장모님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다 큰 성인이 결정한 일이니 누구의 책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순간적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와 만나는 동안 그녀가 단순한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들었어요. 저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원래는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던 고백이 그 순간 청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본 그날로부터 2달 남짓, 애인이었던 것도 아닌 아내와 겨우 알아가는 단계였지만 당시 21살밖에 안 된 그녀에게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에게 무책임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오히려 그런 결정을 내린 저를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남자답다고 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덕분에 저도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만난 지 단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고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단연코 혼주석에 단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계신 장모님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우셨습니다.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 사이에서도 장모님의 미모를 따라갈 사람은 없었어요. 저를 놀리던 친구들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감탄했죠. 그러면서 슬쩍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야, 내 장모님 미모 장난 아니다. 그 말에 괜히 우쭐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고 저와 아내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10살 어린 아내가 싱그러운 미소로 반겨주었죠. 가끔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꿈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왔고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출산 이후부터였어요. 명문대를 다니던 아내는 점점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자신이 원하던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사회 경험도 제대로 쌓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만 같다고 한탄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도 컸어요. 대출금부터 생활비까지 빠듯한 상황에서 아내의 학비까지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버거웠죠. 게다가 아기를 봐줄 사람까지 고용해야 한다면 매달 적자를 감수해야 했어요. 저 역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장모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내가 아기를 봐주고 살림도 도와줄게. 장모님 역시 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뜻밖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들어오신 뒤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챙겨주셨죠. 덕분에 아내도 더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했어요. 낮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저는 같은 침대를 공유하는 것뿐인 관계가 되어갔어요. 서로 마주 보는 시간보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대신 저는 장모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공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이해해주는 저를 보며 장모님은 늘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저희의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그러자 장모님은 살짝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가가 없긴 왜 없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왜인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근 들어 장모님의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보면서도 그저 날씨 때문이겠거니 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이상하게 뒤숭숭해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하루 종일 살림에 지친 장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오늘도 독서실에서 늦게 올 예정이라 집엔 저와 장모님, 그리고 잠들 준비를 하던 아들뿐이었죠. 그때 장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이가 잠들면 자기에게 잠깐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셨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순간 말투에서 뭔가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짧은 반바지에 품이 큰 민소매 티를 입고 계셨어요. 별 생각 없이 보려 했는데 평소보다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드디어 올게 온 건가? 그렇게 아들은 금세 잠들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방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쉰 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장면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편한 복장 그대로 침대 옆에 기대어 누워 계셨습니다. 심지어 옷도 갈아입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그런 모습을 본 순간 오히려 더 긴장이 되더군요. 이쪽에 와서 앉아봐. 침대에 기대어 앉은 채 장모님이 저를 손짓하며 부르셨어요. 저는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죠. 그리고 그때 장모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나한테 숨기는 거 없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순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하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몰래 빼돌려 숨겨둔 비상금 봉투였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체 어떻게 찾아낸 거지? 장모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참 창의성이 없다니까. 한 세대가 지나도 돈 숨기는 곳이 똑같더라. 그리고는 혀를 차시며 묻더군요.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다야? 순간 머뭇거리다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곧장 화장실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장모님. 그쪽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장모님은 변기 뒤쪽에 숨겨둔 두 번째 비상금 뭉치를 찾아내셨습니다. 손에 쥐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는데 저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란 돈이 생기면 꼭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애써 모은 제 비상금을 모조리 압수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 제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장모님의 발등. 어느새 잔소리는 귓가에서 멀어지고 저도 모르게 시선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게 눈길이 거기로 향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문득 말을 멈추셨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장모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네 같은 남자다운 모습이 싫지는 않아. 장모님께서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볍게 제 볼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강하게 끌어안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서로의 온기가 전달되는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습니다.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고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천천히 그녀에게 가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살짝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딸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됐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거부할 수 없도록 허리를 꽉 감싸 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녀도 더는 안 되겠는지 저희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녀의 피부는 새하얀 것이 아내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매끈하고 보드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곡선을 따라 자극을 주었고 그때마다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저희 소중이는 하늘 위까지 화가 난 상태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촉촉하게 준비된 그녀가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다양하게 바꿔가며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죠. 아내와 잠자리를 못하고 굶주린 상태여서 그런지 소중이는 주체할 수 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참을 격렬하게 움직여주니 그녀에게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울부짖는 듯한 탄성을 쏟아내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아내와 오랫동안 못해서 그런지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녀에게서 한참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일어나 보라고 하면서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아내한테 받아보지도 못한 서비스였죠. 그녀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나서는 밤꽃향이 너무 좋다며 다음에도 또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깐 말만 하라고 했죠. 그렇게 그녀와 잊지 못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가 독서실에서 늦게 오는 날이면 장모님은 저에게 신호를 보냈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밤꽃향을 입에 한가득 넣어주었죠.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빠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내보다 매일 퇴근하는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챙겨주는 장모님이 더 아내처럼 느껴지는 건 정말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집을 이사하셨거든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도시도 아니고 신도시 근처에 있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요. 세대수도 많지 않아서 조용한 건 참 좋았는데 저한테는 딱히 좋을 게 없더라고요. 서울까지 가는 직행 버스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놀러 다니기엔 정말 불편해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한참 놀고 있을 때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하니까 10시쯤에는 슬슬 나가야 하는 거예요. 술 한잔 더 하자고 예쁜 친구들이 말할 때면 더 있고 싶긴 한데 택시 타고 집에 가려니 할증 붙어서 5만 원 넘게 나오니까 망설여졌어요. 그렇다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가자니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 고민을 항상 했죠. 다행히 서울에 혼자 사는 여자라도 만나면 그날은 밤새도록 놀고 그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었는데 제가 뭐 홈런 타자도 아니고 매번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율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었죠.
아무튼 여러모로 불편함을 참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작년 봄이었는데 날이 아직 쌀쌀하던 때였죠. 그때는 이상하게도 어떻게든 밤새 여자들이랑 놀고 싶은 열망이 엄청 강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서울에 나가서 밤새 놀고 첫 차 타고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집혔죠. 밤에 나가서 놀고 아침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해도 딱히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날 서울에 가서 술만 마구 마시고 이쁜 친구들이랑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잔뜩 받아서 아무 소득 없이 집에 들어온 날이었죠. 첫 차 타고 집에 도착하니 아침 8시가 다 되어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뻗어버렸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끔씩 관리실에서 소독을 하러 집마다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바로 소독하러 오는 날이었던 겁니다.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리길래 몇 시간 자지도 못한 채 억지로 일어나야 했어요. 잠에 깊이 빠져 있다가 중간에 깨면 진짜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눈살 잔뜩 찌푸리고 문을 확 열면서 누구야 하고 짜증을 냈는데 놀랍게도 문 앞에는 서울에서 만났던 20대 초반 여자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나이는 30대쯤 되어 보였지만 솔직히 그게 중요할까요?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40대, 50대인데도 20대보다 훨씬 더 관리 잘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만큼 이 여자도 정말 예뻤어요. 덕분에 자다 일어나서 안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졌죠. 아파트 관리실에서 왔다고 하는데 순간 그 여자가 누군지 딱 눈치챘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네 자체가 신도시랑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사 오고 나서는 아파트 남자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분리수거할 때나 마주칠 때마다 남자들한테 눈길을 주고 꼬리를 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아파트 관리실에까지 취직해서 관리소장도 홀려버렸다더라고요. 관리실에서 일하면서 아파트 남자들을 전부 홀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그 소문 듣자마자 아, 이 여자가 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미모를 직접 보니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도 이해가 갔어요. 원래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다니면서 치마를 나풀거린다는 소문이었는데 그날은 소독약을 치러 온 거라서 위아래 색깔이 맞는 추리닝을 입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실내라서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추리닝이 워낙 몸에 딱 붙는 재질이라 정말 눈둘 곳이 없었어요. 차라리 잠바를 입고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민망해서 혼났죠. 그때 집에 저 혼자 있었으니 그녀와 저 딱 둘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능숙한 듯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소독약을 뿌릴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 모습에 소문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 여자가 진짜 남자들을 홀리려고 하는 걸까? 계속해서 그녀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여자친구나 만들어 보겠다고 서울 나가서 술값은 술값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왔는데 그때 봤던 여자들보다 훨씬 예쁜 여자가 제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인데 말이죠. 그녀가 바닥 구석에 소독약을 치러 가더니 바닥에 거의 달라붙듯이 엎드려서는 엉덩이를 위로 쓱 올리는 겁니다. 그 자세가 아무래도 저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홀리려고 저러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녀는 여기저기 약을 뿌리며 일에 열중했지만 부모님이 돌아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상상과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는 전혀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죠. 이게 아닌데 싶더군요. 분명 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젊은 남자는 저 하나였는데 그녀가 정말 소문처럼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마음먹었으면 1순위는 당연히 저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곧 그녀가 약 뿌리고 나면 금방 집을 떠날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순간 그녀가 베란다 쪽 다용도실로 가더니 저를 보며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다용도실 구석에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데
키가 작아서 닿질 않으니 딛고 올라갈 만한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의자 하나를 들고 따라갔죠. 그런데 그녀가 의자 위에 올라서니 의자가 조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무섭다면서 저보고 의자를 꽉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의자를 잡아주려고 갔는데 이미 중심을 잘 못 잡고 그녀가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허둥지둥 하다 보니 제 코앞에서 그녀의 골반 뒷모습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장면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결국 저희 소중이는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녀가 변형된 저의 바지 모양을 보게 되면 민망해질까봐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장롱 위에도 약을 뿌려주겠다고 하면서 의자를 끌고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의자 한 번 더 잡아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받고 저도 한 번 더 좋은 구경할 생각에 의욕이 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순간부터 그녀가 저를 의도적으로 방으로 데려갔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의자 위에서 중심을 못 잡겠다는 듯이 흔들리면서 저한테 꽉 잡아달라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사실 의자가 생각보다 튼튼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저는 좋은 구경하는 중이라 기꺼이 잡아주긴 했지만 굳이 꽉 잡아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중심을 잃는 척을 하면서 저보고 자신을 좀 잡아달라고 계속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자세로 중심을 잃는 척하며 저한테 안기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안기는 게 아니라 침대까지 저를 밀어붙이더니 결국 침대 위로 저를 밀어 넘어뜨리더군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녀와 제 눈이 마주쳤고 그 뒤의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장면이 펼쳐졌죠. 하면서 느꼈는데 사람들이 왜 이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맛이 최고더라고요. 허리의 움직임과 그곳의 강약 조절을 어찌나 잘하던지 진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저한테 엄청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소독을 하며 여기저기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저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도 결국 이 상황을 의도한 것이었죠. 처음엔 제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그녀도 초조해졌던 겁니다. 다른 아파트 남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어서 그녀 쪽으로 먼저 접근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으니 오히려 그게 그녀를 더 안달하게 만든 거죠. 그녀의 미모는 아파트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고 소문처럼 남편이 출근한 후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사실 아파트 내에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더라도 실제로 그녀와 엮인 남자들은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요.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런 일을 말할 리 없죠. 그래서 그 소문은 오히려 그녀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그 소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피하면서도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뒤로는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관리실에 이런저런 문제를 핑계로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저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연락을 하면 어김없이 그녀가 와서는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동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뜨거운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서울에 나가서 여자들 만나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여자와의 관계가 무려 반년 넘게 지속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제 곁을 떠난 이유는 정말 허무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녀가 저 말고도 아파트 다른 남자들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딱히 연애 감정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밖에서 따로 데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저 말고 다른 남자였어요. 그 중 한 명이 그녀와 진짜 연애를 하고 싶어 했나 봅니다. 그녀의 행동들은 소문으로만 돌다가 실체가 없어 보였는데 그 남자가 이혼을 하고 그녀와 새 인생을 살겠다고 떠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터지자 그녀는 더 이상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졌는지 관리실 일을 그만두고 한 달도 채 안 되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녀가 떠나자 저도 좀 허탈했어요. 그동안 그녀와 보낸 시간이 꽤나 길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 저도 이 외진 동네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죠. 덕분에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고 결국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녀 덕분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진 셈이에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녀의 미모가 여전할지,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다시 같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도 연애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때 미처 즐기지 못했던 아쉬운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끽해보고 싶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현재 32살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갑작스럽게 처형과 함께 살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TV에서 보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아내와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첫 만남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모델처럼 큰 키의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아내는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서 그런지 외모가 정말 돋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의 그런 예쁜 외모에 오히려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SNS를 보면 정말 화려한 일상들이 가득했어요. 고급 호텔, 풀빌라, 외제차에서 찍은 사진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엔 그런 사진들을 보고 아내가 엄청난 부잣집 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아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희 집과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고 의외였죠. 그럼에도 아내는 남에게 과시하거나 오만하지 않았고 제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진심으로 잘 대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좀 엄격한 편인데요. 처음에는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외모는 칭찬했지만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시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여성을 며느리로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결혼이 깨질까봐 속으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도 태연했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잘 넘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아내의 성격을 인정하게 되셨고 요즘은 저보다 아내를 더 챙기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결혼 후 아내와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배려해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를 탓하거나 짜증내지 않는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데다가 제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렇게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2살 터울의 누나, 즉 제 처형이 있었습니다. 처형은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독립해 서울 외곽에 전셋방을 얻어 거기서 살며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죠. 사실 저와 처형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명절에 친정에 내려갈 때 아내의 부탁으로 차를 같이 타고 가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처형은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일이 많아서 얼굴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도 적지 않았죠. 저와 아내는 결혼하면서 서울 근교에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로서는 꽤 넉넉한 공간이었는데요. 아내가 좁은 집을 싫어해서 조금 멀리 나가더라도 평수가 큰 집을 선택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급등했잖아요. 저희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처음부터 서울에 집을 샀다면 더 큰 이익을 봤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원했던 대로 넓은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으니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처형이 살던 집에서 시작됐어요. 처형이 살던 전셋집 주인이 전세금을 크게 올리면서 처형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전세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그 돈으로는 새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 싶었지만 처형은 월세를 돈 버리는 것처럼 여겨서 꺼려했어요.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한 처형은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마침 저희 집이 넓고 손님방으로 마련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처형이 머무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처형의 짐도 캐리어 2개 정도로 많지 않아서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처형과 함께 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처형과 저는 결혼 전부터 관계가 어색했거든요. 특히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심하게 말했던 일을 처형이 알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 일로 처형은 저와 제 가족에게 앙심을 품은 듯 보였고 심지어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처형은 문제를 키우며 결혼 자체를 무산시킬 뻔한 적도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처형과의 관계는 어색함을 넘어서 불편함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형과 저는 지금도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처형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결혼이 엎어질 뻔했던 사건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혼이라 아직 서로에게 애정이 넘치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중인데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손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무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손님이 저와 사이도 안 좋은 처형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물론 아내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언니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모른 척할 수 없다는 태도였어요. 언니가 직장도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어디든 구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했더니 아내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아무데나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냉정하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조건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처형이 우리 집에서 머무는 건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처형과 함께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처형이니 대화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죠. 퇴근 시간이 서로 달라 저녁에는 어쩌다 보니 마주치지 않고 지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철칙이었고 처형 역시 그 규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셋이 함께 밥을 먹긴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번 기회에 서로 좀 가까워지고 쌓인 감정도 풀었으면 좋겠다며 저와 처형에게 똑같이 부탁했어요. 처형은 여전히 고자세로 일관했지만 저는 아내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라도 말을 건넸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집은 잘 알아보고 있는지 물어보면 처형은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잘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끝나니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더군요. 결국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처형이 워낙 부침성이 없으니 문제는 그녀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저렇게 성격이 모난데다 부침성도 없으니 아직 시집을 못 간 거지라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형이 외모적으로 크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내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제가 처형이 제대로 꾸민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처형이 외출 준비를 했는지 방에서 한껏 차려입고 나온 겁니다. 순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민 처형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게 됐죠. 처형은 아내와 키가 비슷하게 크고 피부가 건강미 넘치는 까무잡잡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팔다리가 길고 곱게 뻗어 있어 몸매도 훌륭했죠. 그런데 그날 처형이 방에서 한껏 꾸미고 나오던 순간 저는 마치 외국인 모델이 눈앞에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차림의 수수한 모습만 보다가 그렇게 화장을 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온 처형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화장까지 깔끔하게 한 모습을 보니 아내의 미모조차 처형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TV를 보던 시선이 처형에게 고정되었고 한참 동안 그녀만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평소에는 성격이 고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처형이 이렇게 숨겨진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정도로 예쁘면 거만한 것도 이해가 간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 정도로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엄청 예쁘게 하고 어딜 나가세요? 라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처형이 그렇게 꾸민 모습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질투가 나서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항상 도도하고 자신감 넘치던 처형이 제가 한 말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평소엔 강하고 차가운 이미지만 보였던 처형이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당황해서 너무 예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에요 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결국 처형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처형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녀가 뿌린 향수가 현관에 은은하게 남아있었고 그 잔향 때문에 한동안 멍하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처형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처음에는 제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처형은 아내의 친언니이고 이제는 가족인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아내와 처형이 닮으면서도 다른 모습이 겹쳐져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엔 아내를 떠올리려는 노력조차 처형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이 되어버리더군요. 예전에 읽은 책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평소에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에게서 갑작스럽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는데 지금의 제 상황이 정확히 그 말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처형을 가족이 아닌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미쳤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미쳤던 거죠. 처형과 함께 사는 동안 처음에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치 총각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레는 기분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집에서의 모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한 옷을 입는 척하면서도 살짝 꾸민 듯한 옷차림을 하고 밥을 먹을 때는 혹시나 이빨에 고춧가루라도 낄까 봐 조심조심 먹었습니다. 처형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뛰고 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도 괜히 몸이 무거워진 것 같다며 그녀에게 같이 뛰자고 권해봤습니다. 또 처형이 다니는 회사와 제 회사가 같은 방향이라는 핑계로 같이 차 타고 출근하면 어때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물론 매번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형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런 제 모습을 그저 처형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보며 의심 없이 흐뭇해했어요. 처형이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한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처형이 더 머물러도 괜찮을지 물어보려고 했고 저는 속으로는 그녀와 더 같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떠나고 싶을 때까지 언제든지 머물러도 괜찮다고 대답해줬습니다. 아내는 기뻐했고 처형 역시 그때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제게 잘 보여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건지 저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끈질기게 아침 조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던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처형이 먼저 다가와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같이 뛸래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운동복 차림의 처형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매일 운동을 하던 사람답게 몸매와 체력이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히 양심이 찔려서 아내에게도 조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침에 땀 흘리기 싫다며 단호히 거절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처형과 아침 운동을 하게 되었고 출근도 가끔씩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깅을 하던 중 제 다리에 쥐가 나서 달리던 중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앞에서 뛰던 처형이 깜짝 놀라 제게 다가왔고 이렇게 뻣뻣해서 어디에 쓰겠어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 충분히 하고 나와요. 라며 타박하듯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과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형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들이 점점 더 설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형과 함께 거실에 매트를 깔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몸을 풀어보니 온몸이 굳어 있었던 건지 자세 하나하나가 관절마다 당기고 아프더군요. 처형이 그런 저를 보고 도와준다며 제 등 뒤로 몸을 포겠습니다. 그러고는 제 몸을 아래로 살짝 눌러 자세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통증과 함께 숨이 거칠어졌는데 처형은 그런 저를 보며 몸이 많이 굳어 있다며 더욱 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처형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기분 좋은 감정도 섞여 있더군요. 마치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거리감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아내가 주말에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내려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처형은 귀찮게 뭐하러 가냐며 아내에게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고 아쉬운 표정만 지은 채 혼자 처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하게 처형과 단둘이 2박 3일이라는 긴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처형은 퇴근하자마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일 하던 아침 운동도 숙취 때문인지 처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심에 처형을 제가 좋아하는 짬뽕집에 데려가 속을 풀게 하려고 했는데 처형은 속풀이 따위는 필요 없다며 또 친구와 술 한잔하러 간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아있자니 제가 혼자서 너무 오버했던 건 아닌가 싶더군요. 아침마다 처형과 운동을 다니며 나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주어지니 그녀는 전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이 팍 새버린 기분에 저는 그냥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푹 잤는지 눈을 떠보니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12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밤이었죠. 처형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모처럼 아내도 없고 혼자 보내는 휴일인데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술 몇 병을 사와 혼술이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술상을 차리고 텔레비전도 아무거나 틀어놓은 채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가 혼자뿐이라 그런지 안주 하나 집어먹고 한 모금씩 술을 마실 때마다 취기가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 안에 조용히 울리는 TV 소리와 잔을 채우는 제 손의 움직임만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외로운 밤이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또 다른 감정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술을 몇 병이나 비웠을 즈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처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꽤 취해 보였어요. 제가 술잔을 들고 앉아있는 걸 보자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하고 제가 가볍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대답도 없이 곧바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하더군요.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묘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곧 처형은 씻고 나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다시 혼자 쓸쓸히 술잔을 기울이며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처형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말린 듯한 모습의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온 그녀는 다가와 술이 조금 더 땡기는데 같이 마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럼요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둘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처형은 먼저 말을 걸어주고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외국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영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 속에서 주인공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이어지는 장면은 길지 않았을 겁니다. 고작 1분 남짓이었겠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처형이 제 옆으로 살짝 더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더군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지만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감정과 순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났어요. 속으로는 처형도 이 일을 실수로 여길 거라 생각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가니 처형은 놀랍게도 과감한 복장으로 부엌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국을 끓이며 해장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해장국 좋아하시죠? 금방 끓일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장면이 너무나도 평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태도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참 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이어지더군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처형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형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말아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태도에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묘한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저녁 처형은 좀 더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술을 사와서 또다시 거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던 그날 밤 결국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만큼 익숙해졌고 아내가 주말 아침에 잠깐 집을 비운다고 할 때면 자연스럽게 서로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하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우리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처형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불과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분노에 찬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와 처형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고 아내는 우리를 쏘아보며 울분을 터뜨리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급히 아내를 부축해 얼음찜질을 하고 마사지를 하며 그녀를 깨웠지만 정신을 차린 아내는 곧바로 집 안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들까지 집으로 오셔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집 안은 전쟁터가 되었고 처형은 상황이 감당이 안 됐는지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처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집을 나와 차에서 지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보내는 생활이 벌써 2주가 흘렀지만 아내로부터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